안녕하세요.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청년 정치인이죠. 이기인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제 차기 지도부가 선출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반탄 지도부가 탄생하게 된 건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전당대회 이전에 제가 생각했을 땐 한 4번 정도의 전 혁신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대선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용태 혁신이었었고, 그 다음에 송원석 비대위, 그 다음에 윤희숙 혁신이었는데, 그 4번의 기회가 사실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또 그 맥락으로서 혁신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당원들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친윤 지도부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을 부정하는 지도부로 완성이 됐다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왜 혁신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왜 자꾸 찬탄 반탄에 빠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인 시절일 때도 이렇게 탄핵을 부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볼륨을 확 줄일 수 있는 그 계기가 전당대회 때 이제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담론이 제시됐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선된 어떤 당대표님 보시면 그렇게 뭐 이렇게 딱히 좋은 담론을 제시한다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안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참 아쉬웠던 전당대회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총장님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 줄 아셨어요? 아니면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전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워낙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이기도 하고. 예상과 다르게 그러면은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특검을 맡겠다고 당사에서 계속 숙식하면서 이른바 정권 찌르기도 하시고 발박수도 치시고 하셨는데 그게 물론 이제 아무래도 후보 중에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젊은 층의 당원들로 하여금 조금은 웃긴 짤방으로 돌면서 이분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이나 어떤 리더십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이제 당정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전 연설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유효하게 작용을 해서 당선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장님도 어쨌든 출발부터 그랬고 한동안 이제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계셨는데 지금 보시기에 어떠세요? 약간 대체적으로 안타깝고요. 사실 친정 같은 생각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뭔가 염도가 짙어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정말 다시는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말로 사실 이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탄핵을 부정하는 혹은 그러니까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당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근데 그 염도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방송 패널들도 그렇고 짠물화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성 지지층 빠지고 중도 지지층 빠지고 약간 합리적인 지지층 빠지고 정말 극단적이고 강성 지지자들만 남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짠물만 남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걸 좀 순화해서 염도가 좀 짙어졌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가 이제 선출되면서 어쨌든 같은 야당으로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의힘 반탄 세력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군함 건조하는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국민의힘은 퇴역을 앞두고 있는 군함과도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조금 뻑뻑하지만 이제 막 진수식을 마친 그런 새로운 배와도 같다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새로운 세대 교체로서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경쟁하고 그렇게 교체되는 어떤 각자의 역할로서 그런 관계가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여전히 보수의 어떤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로서 국민의힘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좀 경쟁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뭔가 어떤 선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상대하기 어려운 거리를 둬야 하는 상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좀 메시지에 군더더기가 없는 분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건한 어떤 의원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또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결과 같은 거거든요. 찬탄 세력
들이 이제 거의 이제 소수파가 된 형국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들이 이제 정계 개편, 뭔가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개혁신당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분당이 안 됐고 출당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정하고 상정해 놓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분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분당과 출당이 어려울 것으로 좀 보는 게, 사람 내쫓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겪어본 일이지만 무슨 명목으로 그분들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뭐 계엄에 반대했다고 또 탄핵에 찬성했다고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와 다른 결정으로 주장한다면 모르는데 결국 이 사법부 최고권인 헌법재판소와 같은 의견인 거잖아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출당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당되거나 출당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 안에서 어쨌든 또 이렇게 싸우면서 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절대 당을 나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향후 행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고 사실 그 보수 지층을 이제 개혁신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형국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일단 저희가 못해서 그러는 거겠죠. 매력이 없는 정당으로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름 이제 1기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높은 관심을 받고 총선에서도 물론 소중한 세석을 얻었지만 그 다음 기수인 2기 지도부 때 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비례대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2기 지도부 때 잠재되어 있었고 그런 식으로 분출이 되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약간 좀 허비했다는 생각이 뭐 그렇게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3기 지도부가 이제 막 출범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 400만 표에 가까운 이 득표를 하면서 그 이제 기반으로 지방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개혁신당이 국민들에게 보수의 어떤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리셨는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안 잘하고 출범을 평가하기 전에 왜 계엄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출범을 가능하게 했나라는 사실 원망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았었던 그 선거법 재판에 제가 11번째 증인이었었거든요. 고 김문기 씨 사진을 제가 처음 공개하기도 했었었고 그렇게 사진을 자른 게 저였습니다. 근데 그 자른 사진을 두고 이거 조작된 사진이라고 말을 한 게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저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보수 정권이 잘 유지만 됐었으면 사실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없는 일이었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의 절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야당으로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새벽에 이제 아마 보셨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역대급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만나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비자 발급 면접관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SNS 전체 공개를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게시물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치하면서 얼마나 미국에 반하는 게시물들 많이 올렸어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뭐 구한말에 일본 같다라고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었었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민석 총리라든지 국회의원, 장관 모두 사실 반미주의적 성격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의전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부의전장이 공항에 나오는 이렇게 홀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저께 그 생중계를 보니까 회담하는 생중계 장면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제 이제 뭐 2시간 20분 정도 예상보다 오랫동안 만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렇게 친미주의자인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 모습 처음 봤고 한편으로는 국제 외교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약간 충성 경쟁, 아부 경쟁으로 재편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한 명의 어떤 전 세계 지구인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치밀하게 준비한 부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모두 발언 첫 단락이 이 오벌오피스에 이 황금색이 많은 걸 보니까 진짜 황금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상반기 이 트럼프 의회 연설에서도
이젠 진짜 미국이 황금 시대를 맞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황금 시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본인이 이제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선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도 그때 당시의 시절을 이제 길디드 에이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국정 운영을 되게 흡사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자국민들한테 과세를 하지 않고 관세로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 그걸 따라 배우는 것 같은데, 그때도 도금, 황금 이런 워딩을 캐치해가지고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잘 치밀하게 준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뭐 선물도 가져온 거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제 골프 퍼터도 준비해가고 마가가스에 있는 이제 카우보이 모자 준비를 해가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막후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관세 협상의 어떤 팩트시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속속 속보 나오는 걸 보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가인지 아니면 4,500억 달러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청구서의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새벽까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밤에 SNS 이제 숙청하고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이러다 회담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 이제 긴장감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추궁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구명 로비 때문에 연락했으니까 순복음교회에 어떤 뭔가 있느냐라고 압수수색한 건데, 그거는 전 특검이 과했다고 보거든요. 종교의 영역에서는 종교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굳이 압수수색해야 되느냐는 것은 이견이 저는 있습니다. 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도 이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한미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미국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정밀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너무 투박하게 접근한 것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할 어떤 여지이기도 한데 그냥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오해한 것이더라고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 국내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내 간담회에서 이제 야당과 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야당 대표와도 손도 안 잡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합 배드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 분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일 때 정청래 대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잖아요.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였다면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겸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굿캅과 배드캅의 역할을 뭐 그런 전략적 분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청래 대표가 이제는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여자가 한자로 더블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도 어떤 세력도 이렇게 포용하고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건데 조금은 아직도 법사위원장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권해주고 싶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굳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관용과 절제로 국회와 국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라고 굳이 넣은 것은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말해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 그런 사실들을 뒤로하고 여전히 법사위원장처럼 야당 대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를 지금 민주당 정부가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권 내에서는 또 이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그 조국 리스크가 또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예요. 조 원장의 그 행보는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참 숨통이 좀 트이는 행보인 것 같고요. 반성을 해야죠. 사실 지금 뭐 행보도 광폭 행보 보이고 있잖아요. 출소 열흘 됐는데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함해가지고 올린 게시글 숫자만 57개가 돼요. 하나씩 세봤거든요. 게시글을 많이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게시글의 내용들도 전혀 반성과 자성이 없는 듯한 게시글들이에요. 본인이 지금 나라구 하다가 감옥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1, 2, 3심에서 균등하게 유죄로 판단이 됐으면 자중하고 자숙하고 한때는 이제 반성해야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2030을 향해서 막 극우가 됐다라고 한다든지 또 자숙하지 못한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왜 우리가 숨만 쉬어야 되냐라고 발끈하는 모습들은 어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야당이 봤을 때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되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리스크를 예상하고도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결정한 배경이 뭐로 올라오고 하기 싫었을 거예요.
임기 60% 넘는 지지율을 굳이 깎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진영의 힘에 의해서 좀 억눌리는 것은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요구를 했었었고, 조계종 총무원장부터 시작해서 지식인 뭐 백낙천 교수님까지 막 사회 각층의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면 복권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의 적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영의 힘에 이끌리는 어떤 하나의 어떤 증거로 그렇게 사면 복권을 울며 겨자 먹기 싫어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제 본인 사건에 이제 연루됐던 이제 본인의 측근들 그분들을 이제 사면하기 위한 밑밥 깔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김용 씨는 이미 뭐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 그렇죠. 또 이화영 씨도 그렇고 정진상 씨도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한동훈 대표가 처음 그렇게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보면 네 사람부터 먼저 사면 복권하면 사실 진보 진영에서 반감을 가질 텐데, 그 순서를 바꿔서 내 측근은 아니지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풀어주면 이 진영 내에서도 환영받으면서도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 뭐 사면이라든지 사면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순서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계엄을 배경으로 당선된 대통령이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당선된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이 못해서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본인을 끊임없이 계속 검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쓰면서 했었던 그 기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상기하면서 국정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약속했던 것처럼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보수의 대통령 혹은 진보의 대통령, 어떤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긴 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